저희 곧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자, 주택금융에 대한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3번 보시면 담보 인정 비율 LTV는 주택의 담보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고, DTI 같은 경우는요, 차입자의 소득이죠. 요걸 중심으로 해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자, 2차 저당대출 시장은 저당대출을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형성되는 시장을 말하며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여기에 속한다. 요거는 2차가 아니라 1차 대출 시장을 얘기합니다. 1차. 그러니까 애초에 돈을 빌려주는 시장 있죠? 이걸 뭐라고요? 1차 저당대출 시장이다. 그 다음에 큰 2번 보겠습니다. 이거 항상 이걸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는 이제 대출 초기입니다. 대출 초기에 자, 얘는요 원금 균등 사업 방식, 얘는요 원리금 균등 사업 방식, 얘는요 체증식 혹은 점증식인데, 자,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대출 초기에 이렇게 원금 지급액이 가장 많은 게 어떤 거라고요? 원금 균등입니다. 가장 적게 지급하는 게 뭐라고요? 체증식. 그리고 얘는 항상 중간입니다. 자, 그러니까 원금 상환액이 가장 많은 게 어떤 거라고요? 원금 균등. 혹은 원리금 지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금 지불액이 가장 많은 게 어떤 거예요? 원금 균등. 가장 작은 게요? 체증식.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읽어볼게요. 2번에 자, 가장 타당한 것은 1번 체증식 상환 방식은 초기에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납부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채무 불이행 위험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지는 단점이 있다 해줘야 됩니다. 얘는 애초에 돈을 거의 안 갚죠. 원금 거의 안 갚고 이자만 납부하다 보니까 나중에 돈을 못 갚을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2번 볼게요. 대출기관은 미래 경기 변동의 예측이 어려울 경우에는 주로 경기 변동이 예측이 어렵다. 그럴 경우는 나중에 금리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때는 고정이자율이 선호되는 게 아니라 변동이자율이 선호된다 해줘야 됩니다. 변동이자율이 선호된다. 세 번째 볼게요. 변동이자율이 고정이자율에 비하여 초기의 이자율은 낮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인플레가 발생하면 그거를 차입자한테 떠넘길 수 있죠. 그러니까 위험이 작아지니까 이자율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변동이자율의 경우에 인플레로 인한 위험을 이자율 변동을 통하여 차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맞는 표현입니다. 4번 해볼게요. 고정이자율 저당 방식의 경우에 시장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에 조기상환 위험이 커지는 게 아니라 시장이자율이 하락하는 경우 있죠. 싸지는 경우에 다른 은행에서 돈 빌려서 갚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자율이 하락하는 경우에 조기상환 위험이 커진다 해줘야 됩니다. 5번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체증식 상환 방식에 비하여 원리금 균등은 체증식 상환 방식에 비하여 대출기관 입장에서 볼 때 초기에 자금 회수가 얘보다 자금 회수가 빠르죠. 초기에 빠른 장점이 있다. 이런 표현이 맞겠네요. 빠른 장점. 그 다음에 큰 3번 보겠습니다. 저당 상환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3번 볼게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대출기간 내내 동일한 금액을 납부한다. 맞는 겁니다. 고정금리를 가정했을 땐 똑같은 금액을 납부합니다. 5번 볼게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체증식 상환 방식보다 자, 대출자의 자금 회수 위험이 큰 게 아니라 작다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초기부터 원금을 착착 회수해 나가죠. 그러니까 나중에 한 20년 지나게 되면 남은 돈이 많아요, 적어요? 얼마 안 되죠. 우리가 뜯긴다 하더라도 크게 손해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험이 작다 해줘야 됩니다. 자, 큰 4번 볼게요. 다음은 저당 상환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3번 보시면 점증 상환 대출은 미래의 소득이 보장되는 젊은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맞는 겁니다. 4번 볼게요. 원리금 균등 상환은 대출기간 중에 매월 납부하는 원리금 상환액 중에 원금 상환액의 규모는 점점 감소하는 게 아니라 점점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매기 똑같은 금액을 납부하지만 이자가 점점 줄어들죠. 그러니까 원금 상환액은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점점 증가한다 해줘야 됩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볼게요.
자, 가격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하여 3억을 대출받았답니다. 3억 원을 대출받았대요. 자, 이때 대출 이자율은 연리 7%이며 20년간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매년 갚기로 했답니다. 첫 해 상환해야 될 원금액은 자, 이자율 7%, 그 다음에 기간 20년 저당 상수는 0.094393, 매기 말에 상환하기로 했답니다. 그럼 이때는 원금 균등을 계산하라. 자, 원리금 균등액을, 원리금 균등액과 관련돼서 그 갚는 돈을 계산해라. 그러면 3억을 빌렸을 때, 자, 매기 갚을 원리금 균등상환액은 여기다 저당상수를 곱하면 됩니다. 저당상수는 0.094393 되어 있네요. 0.094393 이렇게 곱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28317900 나올 겁니다. 28317900. 그래서 항상 요만큼씩 갚는다는 얘기죠. 이자 포함해서 요만큼 갚으니까 이 계산할 때는 항상 먼저 이자를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이자 계산하고 남는 게 답을 하고요. 원금 상환액입니다. 근데 첫 해니까 갚은 돈이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여기다 곧바로 7% 계산하니까 자 2,100만 원이 되겠네요. 2,100만 원. 그러니까 이자는 얼마라고요? 2,100만 원. 그러면 여기서 2,100만 원 빼니까 7317900 이게 원금 상환이 됩니다. 7317900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2번에 있네요. 2번. 이런 식으로 항상 뭘 먼저 계산해요? 매기 갚을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이자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6번. 대출금에 대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 의하여 매년 상환하고자 한답니다. 차입자의 2000년도의 원금과 이자액은 각각 얼마 될 것인가? 야, 요거 계산할 때는 원금 균등 상환 방식 계산할 때는 항상 먼저 매기 갚을 원금액을 먼저 계산하면 됩니다. 매기 갚을 원금. 자, 그래서 요건 매년 갚기로 했으니까 어쨌거나 대출금은 1,000만 원이랍니다. 상환기간은 10년이래요. 1,000만 원을 10년 동안 쪼개서 갚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100만 원입니다. 매기 갚는 원금은요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그러면 항상 이자는 원금 중에 남아있는 금액 있죠? 여기에 이자가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중에 첫 해에 100만 원 갚았죠? 그러니까 2기째니까 2회째니까 첫 해는 100만 원 갚았죠? 900만 원 남아있네요. 900만 원에 대해서 이자율이 몇 %냐면 10%네요. 10%. 자, 그러면 90만 원 됩니다. 90만 원. 그래서 정답은 원금 100만 원, 이자 얼마라고요? 90만 원 합쳐서 자 1번이 정답이네요. 1번.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MBB라는 게 뭐냐면 저당 채권이라는데 얘는요 소비자, MBS의 발행자, 투자자 이렇게 있다면 얘는 돈을 빌려주게 되면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은 발행자가 그냥 갖고 있는 겁니다. 원리 수취권과 저당권은 발행자 갖고 있으면서 어차피 미래 받을 돈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회사채를 발행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MBB 해줍니다. 자, 7번 볼게요. MBB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치 않은 것은 MBB는 채권형 MBS로 투자자는 6개월 단위로 지급받으며 MPTS보다 수익률이 낮으나 콜 방어 가능하다. 얘 같은 경우는 자, 이 모든 위험을 다 누가 부담해요? 발행자 부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은 좀 떨어지지만 어쨌거나 얘가 조기 상환할 때 조기 상환을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콜 방어가 인정이 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뭘 인정한다고요? 콜 방어권 이런 게 인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오른쪽에 4번. 발행기관이 자신이 발행한 채권에 대하여 새로운 상환액을 지불하기 때문에 모저당의 차입자와 투자자 간의 현금 흐름이 연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가 조기 상환하더라도 얘는 조기 하려고 했던 얘가 싫다 할 수 있죠. 그러면 얘는 조기 상환 대금 받은 상태에서 계속 20년 동안 30년 동안 원금이자를 줘야 됩니다. 그 현금 흐름이 그대로 연결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 맞는 표현입니다. 5번 볼게요.
주택저당채권이 가진 대출채권의 상환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취권에 대한 권한만을 투자자한테 매각하는 게 아니라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발행자가 갖고 있는 겁니다. 발행자가 계속 보유한다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3번 볼게요. MPTS는 모든 권리를 담보대출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투자자한테 넘기는 겁니다.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완전히 떠넘기기 때문에 투자자가 모든 위험을 다 부담하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MPTS는 지분형 주택저당증권으로 관련 위험이 다 누구한테요? 투자자한테 이전한다.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모기지론, 이거 주택연금이라는데 이것들은 한국은행에서 채권 형태로 발행하는 게 아니라 시중은행에서 취급합니다.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데 다만 금융공사가 보증을 선다는 얘기죠. 금융공사가 보증을 설 따름입니다. 자, 9번 볼게요. 다음은 한국주택금융사의 주택연금제도와 보금자리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보시면 주택연금은 소유자 또는 배우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으로서 1세대 1주택자이거나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 이하의 다주택자 있죠? 요자도 가능합니다. 이거 맞는 겁니다. 3번 볼게요. 주택연금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으나 보금자리로는요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습니다. 3년 이내에 조기산하면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한 페이지 넘겨볼게요. 5번 보시면 주택연금은 이용자가 이미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권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 이용에 제한이 있다가 아니라 없습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받는다 하더라도 별도로 담보 잡히고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그러니까 제한이 없다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자, 이 본질적 목적의 부동산 투자회사는 뭐예요?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이걸 구조조정 리츠다 해줍니다. 근데 일반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요, 자기관리 리츠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요, 위탁관리 리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요 두 놈은 명목회사입니다. 얘는 뭐라고요? 실체가 있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자, 읽어볼게요. 1번에 틀린 것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실체가 있는 회사이고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명목회사이다. 맞는 표현입니다. 3번 볼게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 후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춘 후에는 자본금의 100%까지도 현물투자 가능합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5번 볼게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에 주주 1인과 특별관계자는 발행 주식 총수의 3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요거는요, 소유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얘네들은 소유한도 제한이 없어요. 얘들은요, 50% 이상을 소유하면 안 되는데, 얘들은요, 구조조정 같은 경우는 소유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볼게요. 금융기관이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자금을 프로젝트 금융 방식으로 대출할 경우에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2번 볼게요. 네, 기업 금융에 비하여 금리, 수수료 등이 높은 것이 대부분이어서 개발 사업이 성공할 경우에 금융기관은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순전히 수익성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사업성만 보고 돈을 빌려주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4번 볼게요. 4번. 프로젝트 금융은 사업성을 기초로 대출이 진행되므로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진다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이 사업 주체도 이 사업을 철저히 검토한 다음에 사업에 참여하지만 금융기관도 이거를 대충 빌려주면 안 되겠죠. 담보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성을 철저히 검토한 다음에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이 사업성을 알고 있고 누구는 사업 자체 내용을 모르고 있고 이런 거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감소된다 해줍니다. 12번 볼게요. 민간의 부동산 개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있어서 여러 기업들이 연합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이러한 형태인데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참여회사 중에 하나가 대표회사는 될 수 있어도 별도의 법인은 설립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특수목적 회사 같은 거 설립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만. 2번 볼게요. 신차지 개발 방식에서는
땅을 빌려서 개발하는 이런 형태인데 차지 기간이 종료됐을 때 토지는 시가로 양도하고 건물은 무상으로 반환한다. 토지하고 건물을 바꿔놓으셔야 됩니다. 건물은 시가로 양도하고 토지는요 무상으로 반환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3번 볼게요. 토지 신탁 방식에서는 부동산 신탁사가 건설 단계의 부족 자금을 조달한다. 이거 맞는 편입니다. 부족 자금을 다 누가 해요? 신탁회사가 조달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자체 사업일 경우에,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주도적으로 다 개발 사업을 직접 끌고 나가겠다는 얘기죠. 이때 사업 시행은 토지 소유자가지만 자금 조달과 이익 귀속의 주체는요 건설회사가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토지 소유자입니다. 모든 그 위험과 책임과 의무를 다 누가 부담해요?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금 조달과 이익 귀속 주체도 다 누구라고요? 토지 소유자입니다. 자, 등가 교환 방식은 나중에 완성된 건물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지분의 형태로 갖게 되는 겁니다. 이걸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수수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가 교환 방식에서는 토지 소유자와 부동산 신탁사 간에 수수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지분을 가져가는 겁니다. 지분의 형태로 건물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수수료 문제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자, 13번 볼게요. 정부가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을 활용하여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다음에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은 기억번 볼게요. 사업 시행자가 그러니까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을 준공했답니다. 그럼 일단 B가 나와야 됩니다. B.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의 운영권을 정부에게 임대한 다음에 임대료를 통하여 투자비를 회수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리스가 나와야 됩니다. 임대료인 리스. 그 다음에 약정 기간 종료 후에 시설물의 소유권을 정부 또는 지자체에 이전한다. 이 다음에 이제 소유권을 넘기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BLT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BLT. 정답은 2번입니다. 한 페이지 넘겨볼게요. 자, 14번 보시면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자, 2번 볼게요. 시장 분석에서는 특정 지역이라든가 부동산 유형에 대한 수요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거를요 시장 분석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4번 해볼게요. 흡술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거 및 현재의 추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있다. 이게 아닙니다. 과거 및 현재의 추세를 파악해서 주된 목적은요 미래의 추세를 예측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미래 추세를 어떻게 하라고요? 예측하겠다는 얘기입니다. 4번이 틀렸네요. 자, 15번 보시면 다음은 부동산 마케팅 전략 중에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에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에는 STP 전략과 4P 믹스 전략이 있다.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이 틀렸는데 주의, 흥미, 욕망, 행동으로 이어지는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하여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을 시장 점유가 아니라 고객 점유 마케팅입니다. 뭐라고요? 고객 점유 마케팅. 이런 식으로 막 섞어서 이렇게 예전에 했던 걸 막 하니까 좀 기억이 좀 안 나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오늘. 그리고 요 교재에 약간 오류가 엄청나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답이 없는 것도 있고 해갖고 제가 오늘 밤까지 어제 밤까지 하려다가 도저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까지 해서 요 책에 있는 오류 있죠? 다 정리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프린트해서 다 나눠드리라고 할 거니까 여기는 문제 있죠? 이것만 잘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야, 이거 다른 것도 풀고 계신가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풀고 계시죠? 이게 해설 다 있으니까 약간 틀린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올려놓을 거거든요. 올려놓을 거니까. 예? 그것도 있고 해갖고, 어제 밤까지 하려다가, 2시까지 하다가, 눈이 막 감기는 바람에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대충돼서 넘길 수도 없어갖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꽤 걸려서, 오늘까지는 해서 넘길 겁니다. 내일 정도에는 프린트를 나갈 겁니다. 요거 153페이지요?
요거. 제품 전략이 아니고 이거 그 프로모션 전략이다 해줘야. 요거 한번 얘기했었는데? 예? 한번 말씀드렸죠? 예. 자, 요거는 제품 전략이 아니라, 자, 프로모션. 그러니까 판매 촉진 전략입니다. 라고요? 판매 촉진. 그리고 여기 왼쪽에 152페이지에 맨 아래쪽에 1번 있죠? 길잡이 1번도 틀렸습니다. 맨 아래 길잡이 지문에 관계 마케팅 전략은 자, 아이다의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거는 관계 마케팅이 아니라 고객 점유 마케팅입니다. 뭐라고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요것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래갖고 저기다 써놨었는데 한번. 그리고요, 죄송합니다. 많이 나왔으니까 24페이지에 건설 노동자 임금이 상승하는 주택 24페이지요? 요것도 말씀드렸는데 건설 노동자 임금이 상승하면 주택 공급이 감소합니다. 자, 24페이지에 아래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2번 있죠? 건설 노동자 임금이 상승하면 주택 공급은 감소합니다. 감소한다. 요것도 한번 체크해 드렸는데 체크 안 돼 있나요? 했죠? 수업 꼬박꼬박 나오셨는데 어떻게 제가 얘기할 때 빠진 날도요? 그랬구나. 자, 오늘은 우리 요 노트죠? 노트에 어디를 볼 거냐면 경기 변동 알아보겠습니다. 33페이지. 자, 경기 변동에서는 한 문제가 나오는데 아주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물어봅니다. 자, 이쪽에 보겠습니다. 경기 변동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일반 경기 변동이다. 자, 일반 경기 변동이라는 것은 어떤 총체적인 국민 경제 전체의 활동 수준, 예를 들어서 국민 소득이라든가 종합 주가 지수라든가 기타 인플레이션 실업률 같은 거 있죠. 이런 총체적인 활동 지수가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한다는 얘기죠. 이런 거 뭐라고요? 일반 경기 변동해 줍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이동해서 자, 이 부동산만 떼어내서 뭐 부동산 경기 변동을 측정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걸요 부동산 경기 변동이다 해줍니다. 부동산 뭐라고요? 경기 변동. 자, 그래서 이건 부동산 경기는 별도의 경기 변동이 아니라 이 중에서 그 일부 있죠. 부동산만 뽑아내서 측정해 본 겁니다. 일반 경기 같은 경우는 측정한 학자에 따라서 크게 한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하는데, 자, 먼저 볼게요. 33페이지 맨 위에 일반 경기 변동의 유형 있어 없어요? 있죠. 여기에는 맨 먼저 키친 파동이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 이름입니다. 조셉 키친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발표했다 해서 이걸요. 자, 키친 파동, 키친 변동, 키친 그 순환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주로 이제 재고 변동이라든가 금리 변동 이런 것 때문에 3, 4년 주기로 변동한다는 얘기죠. 이걸요 키친 파동이다 해줍니다. 이 사람은 원래 태어나기로 어디서 태어났냐면 부엌에서 엄마가 설거지하다가 통증을 느끼는 바람에 부엌에서 이제 태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름하여 키친 파동이다 이렇게 명명했다는 근거 없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근거 없는. 자, 두 번째 볼게요. 주글라 파동 같은 경우는 설비 투자의 변동 때문에 8에서 10년 주기로 변한다는 얘기죠. 이걸요 주글라라는 사람이 이거 논문을 발표했다 해서 이걸요 주글라 파동이다. 이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엄마한테 엄마 담배 한 같이 줘 이렇게 하다가 엄마가 요 싸가지 없어서 요거를 너 자꾸 죽을래 이렇게 하다가 이름이 뭐라고요? 죽을라로 됐다 하는 전혀 자, 그 공식적으로 나온 내용이 하나도 없는 이러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쿠즈네츠 파동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률의 변동이라든가 인구의 증감 이런 것 때문에 약 20년 주기로 변하는 거를요 쿠즈네츠 파동이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기술의 혁신이 있었다든가 신자원이 개발됐다. 예를 들어 컴퓨터가 이제 발명이 되거나 아니면 요즘 들어서 갑자기 핸드폰이 막 발명이 될 수 있죠. 이런 것 때문에 한 50에서 60년 주기로 변동되는 걸요 콘드라티의 파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콘드라티의 파동. 자, 그래서 근데 이 중에서
여러 가지 파동 중에 그래도 보통 이제 일반 경기 변동하면 주로 이제 주글럽 파동을 주로 얘기합니다. 별 말이 없이 그냥 일반 경기 변동하면 뭘 얘기한다고요? 주글럽 파동이다. 그래서 요거를 가장 주된 순환이다 표현합니다. 이거는 주기가 8에서 한 10년 정도 걸린다. 그리고 당연히 요거는요, 설비 투자. 요것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부동산만 덜렁 떼어내서 측정한 학자가 이제 한센이라는 경제학자입니다. 이걸요, 이 사람 이름 따서 한센 파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17에서 한 18년 정도가 걸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당연히요, 건축 경기,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이러한 파동을요, 이걸 부동산 경기 변동 해줍니다. 그래서, 자, 일단 일반 경기 변동과 관련돼서 쭉 한번 살펴볼게요. 이 경기가 이게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를 반복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추세에 따라 움직이는데, 이러한 추세는 보통 이제 경제 성장 추세이죠. 이런 거에 따라 움직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게 일반적이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로 움직이는 게 일반적인데, 경제가 반드시 성장하라는 법은 없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성장률이 막 침체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린다 해서 뭐 무리는 없죠.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때 이제 경기가 가장 좋은 점을 뭐라고요? 이걸 정점이다. 혹은요, 이거를요, 천정쳤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경기가 가장 나쁜 시기를요, 바닥이다. 혹은 저점이라는 겁니다. 이걸 또 다른 정점이다 해서 정점에서 또 다른 정점까지를 보통요, 주기다 해줍니다. 아니면 저점에서 또 다른 저점까지를요, 주기다. 그 다음에 정점에서 저점 사이 폭을요, 진폭 해줍니다. 진폭. 그리고 경기가 가장 좋아졌다, 나빠지는 시기를요, 후퇴 국면 해줍니다. 그 다음에 경기가 가장 안 좋은 시기를요, 일반 경기에서는 불황이라는 표현 씁니다. 혹은 불경기다. 그 다음 바닥치고 다시 좋아지는 시기 있죠? 요거를요, 회복 시장이다. 혹은 회복 국면이다. 경기 가장 좋은 시기를요, 경기 호경기다. 혹은 호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황. 그러니까 콘드라티의 파동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년이라고요? 50에서 60년 걸린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쿠즈네츠 파동 같은 경우는요, 예, 한 20년직으로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변하는 걸요, 이거를요, 쿠즈네츠 파동이다. 그 다음에 주글라 파동 같은 경우는 8에서 10년직으로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키친 파동 같은 경우는 뭐 3, 4년직으로 변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변하는데, 이렇게. 자, 이 중에서 그래도 가장 주된 순환이 뭐라고요? 주글라 파동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지금부터, 자, 상식적으로 왜 일반 경기는 보통 8에서 10년직으로 계속 변하냐, 그런 얘기죠. 이거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접근해 보는 겁니다. 주글라 파동이 왜 8에서 10년직으로 변하냐. 어쨌거나 경기가 호황이다. 일반 경기가 호황이다. 호황이라는 얘기는 경기가 좋다는 얘기죠. 그럼 좋다는 얘기는 일반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파이가 좋다는 얘기야, 나쁘다는 얘기야?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좋다는 얘기는 물건이 잘 팔릴 거로 예상된다는 얘기죠. 그럼 잘 팔릴 거로 예상된다는 얘기는 현재 생산량보다 소비하고자 하는 양이 많다는 얘기죠.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잘 팔릴 거 아닙니까? 팔릴 거로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설비 투자 같은 거 늘리려고 해요? 줄이려고 해요? 늘리려고 하죠. 공장이라든가 기계 같은 거 막 구입하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막 생산을 막 늘리려고 할 겁니다. 생산도 늘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기계는, 공장은 혼자서 돌아가는 게 아니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용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회사는 장사가 잘 되니까 사람들은 기업에다 투자하려고 안 하려고요?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주가도 막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구성원들은 뭐 소득이 막 늘어날 수밖에 없네요. 소득이 늘어나다 보니까 쓰는 돈도 많아진다는 얘기죠. 우리 이런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요? 경기가 아주 좋다. 혹은요, 호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황이다. 근데 이 설비 투자를 계속 늘리다 보니까, 자, 공장은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죠? 계속 늘리다 보니까 공장은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설사 우리 남편이 공장 근로자인데 요즘에 조금 장사 안 된다고 해서 회사가 놀다 오진 않겠죠? 계속 아침부터 8시부터 가서 저녁 때까지 계속 일하다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공장은 돌아가다 보니까 언젠가부터는 생산량하고
소비량을 비교해 봤더니 뭐가라고요? 생산량이 커지는 시기가 와요, 안 와요?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공장 설비 투자를 계속 올리다 보니까 계속 급기야는 자 물건이 안 팔려서 그죠? 계속 생산량만 더 많은 시기가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업들은 투자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려고 하죠. 오히려 있는 설비마다 팔아 치울판이죠. 투자를 막 감축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생산도 막 줄이려고 하겠네요. 막 안 팔릴 물건이 창고에 쌓여 있는데 생산을 줄이려고 하죠. 그러면서 자 옛날에 잘 나갔을 때 사람들 많이 채용해서 자 이 생산 활동에 이용했는데 지금은 놀리면서 월급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 구조조정이다 하면서 사람들을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뭐 고용도 감축되고 주가는 막 계속 상승 안 되니까 투자를 안 하려고 하니까 주가는 떨어지죠. 그 다음에 이 소득도 감소되고 소득이 감소하니까 소비도 감소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우리는 이런 시기를 뭐라고요? 이런 시기를 경제 상태가 아주 불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제 상태가 뭐라고요? 불황이다. 근데 이제 불황 시기를 계속 겪다 보면 기업들은 설비 투자를 계속 줄이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부터는 또다시 생산량보다 소비량이 많아져 안 많아져? 그런 시기가 오다는 얘기죠. 그러면 슬슬 또 기지개를 피면서 투자를 늘리려고 하죠. 그럼 생산을 늘리려고 할 겁니다. 이러한 거가 이제 8에서 한 10년 주기로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고정 설비 한번 설치해 놓으면 이거는 금방 없애기 힘든 것들이죠. 이런 걸 고정 설비 자산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8에서 10년 주기로 변한다. 그런 얘기죠. 이걸요 주글라 파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 상황은 호황일 때가 좋아요? 불황일 때가 좋을 것 같아요? 호황일 때가 좋은 겁니다. 뭐 또 월급도 많이 타고 하니까 그죠? 이런 상태가 좋은데 호황이라고 해서 반드시 자 이 그 모든 경제 주체가 반드시 좋은 건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자 이때는 자 생산량보다 뭐가 많다고요?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이때는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인플레이션. 자, 그래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월급쟁이 같은 경우는 월급이 안 오를 경우는 월급이 뭐라고요? 안 오를 경우는 똑같은 월급을 타서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많은 물건을 구입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근로소득자들은 크게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월급 자체가 안 오른다면. 그리고 또한 채권자 같은 경우는 돈 받으려고 하는 자 있죠. 이 자는 화폐 가치가 떨어졌는데 똑같은 금액을 받으니까 채권자가 손해보고 또한 외국에서 우리나라 물건을 사가는 걸요 수출이라는데 우리나라 물건이 비싸니까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무역 수지도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불황일 때는 우리 주부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습니다. 왜 나쁠 게 없냐면 우리 물건이 안 팔리니까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지죠. 그럼 헐값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부 입장에서는 물건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나쁠 건 없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가장 큰 사회 문제는 실업이 가장 큰 사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분명히 가방 들고 나가긴 했는데 하루 종일 놀다 온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가장 큰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때 자 일반적으로 인플레가 이 두 가지가 이제 거시경제의 가장 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인플레가 발생할 때는 경기가 좋을 때죠. 그러니까 실업률은 낮아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뭐라고요? 실업은 낮아지는 게 일반적인데 어떤 경우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도 실업도 막 올라간다는 얘기죠. 실업률도. 그죠? 이런 이 기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걸요 스태그플레이션이다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뭐 이런 게 있다 치면 됩니다. 요거는 보통 이제 비용 같은 게 급등하는 바람에 이런 형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어본 적이 있는데 자 우리 저랑 같이 공부한 분들은 거의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기해서 어떻게 맞췄냐 했더니 자 느낌에 요거 같답니다. 느낌이 요거 같다 해서 딱 찍었는데 다 맞췄답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촉도 좋습니다. 저랑 같이 공부한 사람들은 뭐가 좋아요? 촉. 이렇게 딱 보면 다 맞춥니다. 자, 그래서 한 장 넘겨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요거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시고 자,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뭐에서 알아본다고요? 부동산 경기 변동을 알아볼 건데 요거는 약간 좀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아예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